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종목을 선정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뭐 계획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뭐 계획적이지 않은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시죠. 저도 이제 좀 비중을 싣거나 좀 중요한 종목에는 좀 비중을 싣거나 할 때는 좀 계획적으로 많이 짜서 매매를 하는 편인데, 사실 뭐 즉흥적으로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즉흥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좀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이 좀 심리적으로도 좋았고 결과론적으로도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획적으로 좀 매매를 하고 계신가요? 계획적으로 아직 매매를 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네, 뭐 어쨌든 그래서 뭐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런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이제 그 종목을 매수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알려진 방법은,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은 이제 탑다운 방식이랑 바텀업 방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탑다운 방식은 이제 하향식 방법이라고 많이 하고, 바텀업 같은 경우는 상향식 방법이라고 많이 해요. 내동매매, 그쵸. 사실 내동매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자금이니까 계획을 굳이 세워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지수가 좀 흐르거나 이랬을 때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되죠. 홍진님도 안녕하세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 방법에는 이제 크게 탑다운 방식이랑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거의 이제 뭐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뭐 정부나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죠? 계획을 하고 이제 뭐 잊혀지기 마련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탑다운 방식은 이제 하향식 방법이라고 해서 개별 종목보다는 섹터나 산업 테마 선정을 좀 강조를 하고, 개별 종목은 이제 선정된 섹터나 산업 테마에 합당한 종목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좀 중시하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중시되는 종목 선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보시면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기 전에 일단은 국가를 먼저 선정을 하고, 어느 국가에 투자를 할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내에 있는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지 정하고, 이제 그 산업에 있는 그 섹터를 정하고, 거기서 이제 그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그나마 좋은 종목을 이렇게 선정하는 이 과정을 거치는 걸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산업 이런 테마를 선정하는 거를 좀 더 중요시 하겠죠. 그래서 사실 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좋은 종목을 선정하겠지만, 이런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과정을 거친 뒤에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종목 선정보다는 이제 국가나 산업, 특히 산업이나 섹터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를 보시면은 산업이나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바텀업 방식은 상향식 방법이라고 하는데, 종목을 선택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섹터나 산업, 국가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좋은 종목을 그냥 무조건 먼저 선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뭐 종목을 먼저 선정하는 이렇게 그런 방식을 하시고, 보시면 유망한 개별 종목을 선정하는 것을 중요시 하시면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개별 종목의 내재 가치를 측정하는 기법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목이 이제 내재 가치가 내재 가치가 이제 지금 주가보다 더 높다 싶으면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된 종목이 유명한 종목으로 이제 산업이나 섹터는 좀 부차적인 요소, 아까랑은 반대죠. 아까는 종목보다는 산업과 섹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이 방식에서는 이제 종목에 조금 집중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네, 지혜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식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연기금, 국민연금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자산 배분을 하죠. 이 위에를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전략적 자산 배분은
거의 뭐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19년 말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뭐 국내 주식이 18%, 해외 주식이 20%였는데 이거를 이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15%, 15%, 30% 이제 줄이고 국내 주식은 줄이고 해외 주식을 높인다. 이런 계획을 이게 19년도에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런 이미 먼저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 주식을 국내 주식을 이제 퍼센테이지를 맞춰 놨는데 지금 이제 그런 주식들이 다 상승이 나오면서 이 비중을 넘겼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해 연금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이제 20%를 넘어섰죠. 지금 18%에서 15%로 줄이고 있는데 이게 20%를 넘어섰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목표 비중은 16.8%로 금액은 150조 7천억 원이라고 해요. 근데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는 코스피 급등 여파로 176조 6천억까지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6조 정도를 이제 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1, 2월에 이제 진짜 국내 주식이 한 10조 원 가량 처분을 했죠. 계속해서 매도만 나왔잖아요. 연기금 쪽에서 큰 폭으로도 매도가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이제 남은 기간에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 15조 9천억 원을 더 매도해야 된다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 나오는 거는 이거 비중을 좀 조절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비중은 다시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지금 한 15조 정도를 해야 된다는데 지금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서 이 15조에서도 좀 많이 더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 이유 때문이죠. 탑다운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계속 줄이는 건데 뭐 사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지금 뭐 청와대 그 청원 넣고 이런 게 다 무의미하죠. 어느 정도 무의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국민연금이 하는 역할을 봤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지 않나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자기 자산 자기가 처분하겠다. 근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이건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이런 과정 때문에 지금 연기금이 그렇게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투자를 할 때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투자로 돈을 벌려면은 투자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자산운용사라든지 증권사나 뭐 이렇게 펀드 이런 쪽에서는 돈 벌고 있는 사람들은 저런 과정을 다 거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걸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걸쳐요. 그래서 전체 자산 비중을 결정을 하죠. 뭐 채권, 주식, 현금 이런 비중을 결정하는데 사실 저는 채권은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주식이랑 현금 이 비중만 조금 유동적으로 저는 선정을 하고 있어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지금은 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을 시기다. 아니면 현금을 갖고 있을 시기다. 아니면 최소 현금은 몇 퍼센트 정도 갖고 있으면 좀 좋다.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이걸 정확하게 비중을 결정하려면은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지 좀 예측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으나 최소 여러분들의 주식이랑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과 이제 주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이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 간 비중을 결정하겠죠. 전체 자산을 비중을 결정을 하고 근데 저는 뭐 사실 국내 주식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이랑 이제 현금 이렇게 비중을 결정하고 여기서부터 저는 좀 달라지죠. 저는 섹터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종목을 먼저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섹터는 선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즘 지금 계속 윤석열 관련주라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은 최근에 주식 들어온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게 진짜 주식이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주식시장은 항상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섹터에 대한 믿음은 조금 따로 갖고 있지 않고 저는 오히려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종목 같은 경우들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에 붙으면 코걸이고 귀에 붙으면 귀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니능률이라는 종목 보면 원래 애니능률이 뭐하는 회사인지는 아시는 분은 있을 거예요. 이게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저도 이 종목이 관심이 있어서 차트가 워낙 좋아서 관심이 있어서 이게 뭐가 있나라고 하고 이제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사실 교육주잖아요. 이게 교육주거든요.
근데 교육주인데 지금 윤석열 주로 엮여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파평균 시로 올려서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섹터를 찾는 거는 진짜 대형주들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이런 거 이해는 조금 의미가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왜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했냐면은 이렇게 같이 있던 교육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섹터들이 움직일 때를 보면은 그 관련 있는 그 섹터의 종목들이 다 위치들이 괜찮아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의 모습이 좋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가MD나 뭐 메가스터디, 아이스크림 애드죠. 이런 교육주들은 이미 지금 한번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바닥에 다 깔려 있어서, 저는 애니능률을 봤을 때 아니 교육주들이 다 저렇게 박혀 있는데 왜 애니능률은 이런 모습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섹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저도 그냥 매매를 안 했죠. 이 종목을 매매를 안 하고 그냥 관심 종목으로만 뒀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섹터에 대해서는 좀 판단 잘 안 하고 종목을 먼저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차트를 통해서, 이게 조금 이거는 종목 분석에서 좀 세세한 건데, 저는 사실 차트를 통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차트를 통해서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뭐 이 과정은 뭐 제가 뭐 이야기도 많이 드렸으니까 매주 저는 전 종목을 돌려보면서 제 기준에 맞는 종목들을 찾거든요. 그리고 나서 선정된 종목이 정말 뭐 많을 때는 진짜 2, 30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15개, 한 보통의 장이 좋으면 15개, 한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 종목을 저희가 갖고 있는 제 자산을 가지고 다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이 중에서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종목이 안정적인지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 중장기로 가지고 가기에 뭐 리스크가 없는지, 배당은 좀 어떤지, 아니면 뭐 전환사채가 있는지, 대주주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지, 뭐 재무 실적 이슈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어떤 종목이, 이 종목이 진짜 안정적인지를 파악을 하고, 안정적인 종목이다 싶으면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만약에 안정적이지 않은 종목이다 라고 하면은 정말 차트가 마음에 들면 비중을 줄여서 매매를 하는 그런 개 파악을 하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비중을 얼마나 실을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선정된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뭐 제가 블로그에 올린 종목들만 봐도 재무가 좋은 종목도 있고 재무가 안 좋은 종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가 안 좋은 종목은 사실 비중을 좀 줄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진짜 만약에 차트도 좋은데 종목이 정말 안정적인 것 같다 라고 싶으면 정말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고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는 과정을 걸쳐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이랑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것과 종목 선정하는 거겠죠. 내가 주식과 현금을 어떤 비중으로 가져갈 거고, 그 주식에 있는 자금 중에 몇 종목을 매매를 할 것인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할지, 진짜 단타로 운용할 자금은 몇 퍼센트, 그러나 중장기로 자금 운용할 거는 몇 퍼센트,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뭐 당연히 뇌동 매매도 하고, 저도 뇌동 매매를 하니까, 근데 뭐 그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사실 안 좋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진짜 계획을 세워서 이 종목이 떨어지면은 어디서 매수를 더 하고 아니면 손절을 하거나 이런 걸 결정해 놓고 접근하는 거랑, 진짜 내동 매매를 하면은 주식이 사실 등락폭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그 심리를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지는 거 보면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은데 매도를 하자 라고 하면은 그 다음날 다시 주식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뇌동매매를 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매매를 하실 때 지금 한번 뭐 방송이 끝나고 아니면 이번 주에 쉴 때 내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거고,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지, 이런 걸 한번 좀 계획적으로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조금 시각도 더 넓어질 수도 있고, 투자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계획적으로 투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